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바로 이 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1년에 쌀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 공식 통계 있잖아요. 이 숫자가 과연 우리의 실제 식생활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해질 수 있을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쌀 1인당 소비량 통계의 신뢰성 재고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우리 모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번 분석 목표는요, 현재 쌀 소비량 통계가 왜 현실과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그럼 더 나은 통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아마 나라에서 내가 쌀을 얼마나 먹는다고 계산하는 거지 하고 한 번쯤 궁금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통계가 생각보다 식량 정책이나 농업 지원 같은 중요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보고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지금 현재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 중에서요, 최종적으로 소비된 양, 여기에는 사람이 먹는 것 말고 가축 사료로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전체 인구수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보고서는 이 방식에 몇 가지 좀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최종 소비량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통계청 방식은 특정 기간, 보통 양공연도라고 부르는데요.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쌀의 최종 소비량을 추정해서 인구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영공연도요? 그건 왜 그런 기간을 쓰는 건가요? 그건 이제 쌀의 생산이랑 수확 주기에 맞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 소비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좀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쌀 가공식품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밥으로 먹는 쌀 말고도 떡, 면, 빵, 과자, 심지어 막걸리나 식혜 같은 음료까지 쌀로 만드는 제품이 정말 다양해졌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 제조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요, 최종 소비량 통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쌀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형태가 바뀌니까 이걸 추적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나 쌀국수, 아니면 가끔 마시는 막걸리에 들어가는 쌀도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와,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쌀량이 꽤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특히 좀 작은 떡집이라든지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지는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죠. 대기업이야 생산량 보고 같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작은 업체들까지 다 포함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쌀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실제 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외식이나 단체급식에서 소비되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밖에서 사 먹는 모든 밥이요, 식당, 학교급식, 회사 구내식당 등등 여기서 사용되는 쌀의 양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식당과 급식소의 쌀 사용량을 직접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면 그게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 전체 외식 시장 규모 같은 다른 통계를 보고 대략 어림짐작하는 건가요? 그거 너무 부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체 조사를 하거나 다른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를 계산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차 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식당 종류나 메뉴에 따라서 쌀 소비량이 천차만별일 텐데 이걸 그냥 평균적인 수치로 뭉뚱그리면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식 100번집이랑 파스타집은 다를 텐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의 외식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생각하면 이 부분의 부정확성은 전체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꽤 큰 요인이 됩니다. 결국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집밥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통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는 쌀, 그러니까 자가 소비량 문제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직접 수확한 쌀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집에서 드시는 경우인데요. 이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농민분들께 일일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또 응답을 좀 꺼리시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아, 하긴 그렇죠. 내가 쌀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자가 소비량 역시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쌀 소비량을 어떻게 세느냐, 계산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네요. 애초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이 범위 설정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현재 통계가 너무 가군의 소비, 그러니까 집에서 밥해 먹는 것에만 좀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외식, 배달음식, 또 간편식, HMR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쌀 가공식품 종류와 소비량도 크게 늘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통계는 여전히 과거 방식, 즉 가구를 기본적인 조사 단위로 삼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국 평균 1인당 소비량이라는 이 단일 숫자만으로는요, 중요한 지역적, 세대적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이랑 적은 도시 지역 패턴이 다를 거고요. 또 밥심으로 사신다는 어르신 세대하고 서구화된 식단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소비량도 크게 차이가 날 텐데. 맞아요. 저번에도 저희 부모님 세대랑 밥 먹는 양이 확 다르거든요. 그렇죠. 현재 통계는 이런 세부적인 그림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농업 정책이나 미래 식량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현재 통계 방식의 문제점들이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좀 틀리는 문제를 넘어서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다행히 이 보고서는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통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셨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제안되었나요? 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 통합 및 보정 모델이에요. 흩어져 있는 다양한 쌀 소비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기존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체 그림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아이디어죠. 뭐랄까, 일종의 데이터 퍼즐 맞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식업체, 단체 급식업체 같이 쌀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주체들 있잖아요. 이들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현재도 일부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걸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순순히 자기들 쌀 사용량 데이터를 내놓을까요? 약간 영업 비밀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도 당연히 그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부처와 민간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통계청 같은 정부기관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같은 민간단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협력체계요? 네. 이걸 통해서 쌀을 많이 쓰는 사업체들이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관련 표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참여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법적인 근거 마련 같은 것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죠. 뭐랄까, 일종의 쌀 유통 및 소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바로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빅데이터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어디서 얼마나 쓰는지, 또 배달 앱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요,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외식이나 배달 부문에서의 쌀 소비 패턴을 훨씬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신용카드나 배달앱 데이터까지 활용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건 신경 써야겠지만요.
잘 활용한다면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존 조사의 빈틈을 메우고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통계조사의 표본 설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처럼 가구 단위 조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쌀 가공업체, 식자재 유통업체,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산업 부문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확대하자는 거죠. 아, 가구 말고 산업별로요? 네. 이렇게 하면 가공용 쌀이나 외식용 쌀 소비량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구 중심 조사라는 틀을 넘어서서 쌀이 소비되는 모든 경로, 가공, 외식, 급식 등을 최대한 포괄하는 더 촘촘하고 넓은 그물망 같은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만들자는 거네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쌀 소비량 추세선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줄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소비량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자는 그런 통계적 기법입니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혹시 날씨 예측할 때 단순히 오늘의 기온만 보는 게 아니라 바람, 습도, 기압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보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단지 과거 소비량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서들을 함께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 변화, 가구 소득, 쌀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면, 고기 같은 것들의 가격 변화, 대체재 가격 및 물가 지수, 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같은 사회적 트렌드 변화, 1인 가구 비율 증가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 변화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 경제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모두 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원수들이 각각 그리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종적인 결과, 즉 우리가 알고 싶은 1인당 쌀 소비량, 종속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모델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의 감소 추세를 기계적으로 미래에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소비량이 변화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인들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 경제적 변화까지 예측에 반영하려는 시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특정 대체 식품의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면 그런 변화가 미래의 쌀 소비량에 미칠 영향을 모델에 반영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신뢰도 높은 예측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똑똑한 접근법이네요. 단순히 숫자를 추적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쌀 소비 간의 그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군요.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쌀 소비량 통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정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숫자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정부는 이 1인당 쌀 소비량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쌀 생산 목표량을 설정하고 재고량을 관리하고 때로는 쌀 수입 여부나 물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네요. 그렇죠. 또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예를 들어 변동직불금 같은 제도를 설계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초로 삼는 이 데이터, 즉 쌀 소비량 통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쌀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통해서 쌀을 꽤 많이 먹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소비량이 급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럼 정부는 쌀 생산을 과도하게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농가 지원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량을 과대평가한다면 불필요한 재고만 쌓이게 되겠죠. 결국 부정확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서 농민들에게도 또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바로잡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더 나은 농업 정책과 식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정부 통계 자체에 대한 국민들과 농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식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쌀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변화하는 식생활 트렌드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겠죠? 네, 오늘 살펴본 보고서는 우리가 쌀 소비를 측정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가두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서둘러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다른 통계들, 예를 들면 평균 노동시간, 가계부채 비율, 심지어는 미세먼지 농도 같은 환경 데이터까지요. 이런 공식적인 평균이나 수치들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개별적인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발표되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보지 못하는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쌀 통계 이야기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